북위 38도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이 선은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 전쟁의 비극을 품은 씨앗이었다. 2차 대전이 끝난 한반도는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를 위해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분할 진주한다. 하지만 강대국의 군사적 편의를 위해 그어진 38선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정치적 경계선이 되었다.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다. 이에 유엔은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민족 통일에 대한 열망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일성은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수차례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모택동으로부터 남침 허가를 얻어내고, 소련으로부터는 신형 전차와 전투기, 탄약과 무기를 제공받았다. 모택동 동지 필리포프와 그의 측근들은 북조선 동지들과의 대담에서 조선인들의 통일 착수 제안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번 회동에서 귀하가 말한 탄약이나 포병화기 등 모든 것이 이미 도착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한에는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아 6월 11일부터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였으나 농번기를 맞아 23일에 해제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 38선을 넘었다. 선전포고도 없는 기습 공격이었다. 김일성이 발의하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승인하에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중공군과 소련군이 북한을 지원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쾅쾅 우르르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항시 있는 놈들의 장난이겠지 했다. 통신병 박하사가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호출을 해도 본부가 응답이 없습니다. 오전 6시에야 겨우 무전 교신을 했다. 정소희님은 지금 38선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대대와도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다. 그때 6월 25일만 해도 여름철이라서 4시 좀 지나면 날이 밝잖아요. 날이 밝았는데 밝으면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전면에도 인민군들이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미처 준비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북한군은 우리 진지를 향해 돌진해왔다. 당시 국군은 소련제 신형 전차를 막아낼 전차도 자주포도 없었다. 포탄을 안고 전차를 향해 돌격해보기도 했지만 대세의 흐름은 막지 못했다. 월등한 전력 차이 때문이었다. 당시 국군은 10만여 명이었지만 북한군은 그 2배에 가까웠다. 병력뿐만 아니라 무기도 국군에 비해 월등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까지 전 사단의 사단 기동 훈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군은 중대 규모, 대대 규모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침략군에 떨어졌다. 남북한의 전투력 차이로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서울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6월 26일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다. 침략 행위를 멈추라는 유엔의 결의에도 북한의 남침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미 극동공 사령관 메가더가 전쟁 상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 전선에 도착했다.
그때 후퇴하지 않고 남아있던 한 한국군 이등병에게 메가더가 물었다.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이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이 병사에게 전해주게.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지원병력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싸우라고. 그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침략자를 응징한다는 유엔 결의에 따라 미국은 7월 5일 최초로 스미스 특수부대를 전투에 투입하고 7월 7일에는 메가더를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유엔 회원국 중 총 16개국의 전투부대를 이탈리아 등 5개 나라가 의료 지원단을 보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생소한 한국 지형의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는 중무장한 북한군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지연전을 실시하며 후퇴의 후퇴를 거듭한 국군과 유엔군은 7월 말 낙동강에 이른다. 국토의 90%를 빼앗긴 상황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최후의 방어선을 설치했다. 부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로서는 마지막 방위선이고 적으로서는 거기만 돌파하게 되면 뭐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대구에 그때는 정부의 모든 기능이 도망온 거죠. 전부 후퇴해가지고 거기다 집결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방어선에서 벌어진 싸움이었던 만큼 전투는 계속되었고 치열했다. 가장 치열했던 곳은 대구로 가는 길목인 다부동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임이 바뀌는 혈전이 계속됐다. 8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2만 7천여 명이 다부동에서 죽거나 다쳤다. 식사하다가도 포탄이 떨어져서 어떻게 우리는 살고 몇 사람은 죽고 이럴 때는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런 걸 하루 이틀 보는 게 나중에는요 도끼가 나가지고 어쨌든지 내가 목숨 붙을 때까지만이라도 싸워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뿐이지 조금도 단 생각 없었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민간인들은 북한의 통치 아래 놓였다. 군경 가족을 비롯한 우익인사, 종교인들을 반동분자라는 명목으로 검거해 13만 명을 학살했다. 전쟁 물자를 운반하거나 도로나 다리를 복구하는데도 주민들을 강제 동원했고 40만 명의 학생과 청년들을 강제 징집해 전선에 투입시키기도 했다. 낙동강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유엔군은 북한군의 배후를 공격해 전선을 역전할 작전을 준비했다. 메가더가 제안한 상륙지는 인천이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데다 수로가 협소해 최악의 조건이었던 인천. 메가더가 인천을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북한에서 인천에 대한 해안 방어가 취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들이 한 5천에서 10,000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볼 때는 과연 이 어려운 지역에 한미연합군, 그러니까 유엔군이 상륙을 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 유엔군은 먼저 북한군과 교통시설에 공습을 가해 인천을 고립시켰다. 한미 해병대는 일본과 부산에서 출발해 덕적도 근해에 총집결하였다. 그리고 9월 15일 새벽 6시 잔뜩 구름 낀 사이로 연합군의 함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북한군 진지에 포탄을 퍼붓는 동안 미 해병대가 전차를 앞세워 월미도에 상륙했다. 작전 개시 2시간 만이었다. 이어 하루 만에 인천을 완전히 점령했다. 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7일 김포 비행장까지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했다. 그 인천 상륙 작전은 지금까지 그 아군이 수세에만 몰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일거에 그야말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총반격이 시작됐다. 북한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우리 군은 서울을 향해 진격했다. 그리고 9월 28일 중앙청에는 태극기가 개양됐다. 3개월 만에 되찾은 서울이었다. 이후 우리 군은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거듭했다. 그 임진강 건너갈 때는 저항이 아주 적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면서 인민군이 저항선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평양까지 가는데 아주 큰 전투는 몇 가지 안 되었습니다. 10월 10일 원산에 이어 19일에는 평양에 입성했다. 그리고 10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시청에선 성대한 평양 입성 환영식이 열렸다. 전세를 장악한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과 도만강을 향해 총진격을 서두르게 되었다. 구령동 고개를 넘어서니 압록강이 멀리 보이며 희미하게 만주 땅이 건너다 보였다. 전 장병이 환호성을 올려 승리의 만세 소리가 만주 건너까지 메아리쳤다. 초산군청 계양대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애국가를 부른 후 부대장의 선창에 따라 압록강 제1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11월 말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었다. 중공군이었다. 10월 말 중공군은 전면적인 공세를 펼치며 파죽지세로 내려왔다. 그동안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군이라든가 한국군에 의한 국진 통일이 완성이 된다면 결국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국경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1950년 11월 함경남도 장진호에서는 미군이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가 벌어졌다. 북한의 임시 수도인 강계를 향해 진격한 1만여 명의 미군.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곳곳에 숨어있던 12만 규모의 중공군이었다. 실제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마틴 러스가 쓴 이 책에는 참담했던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추위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동료들. 그들을 그저 바라봐야만 했더니 피가 나오자마자 곧 얼어붙어버리는 지독한 맹추. 눈 덮인 벌판에 끝도 없이 널려있던 중공군의 시체.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고통을 잊을까 했던 추위 속에서의 중공군과의 혈투. 영하 26도까지 내려가는 맹추위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자신의 10배에 달하는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철수를 계속한 미군은 12월 15일 흥남에 도착해 철수함에 올랐다. 중공군의 압도적인 포위 속에 이루어진 세계 전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성공적인 동계후퇴 작전이었다. 후퇴 작전의 성공으로 1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게 되었다. 9만여 명의 피난민들도 자유를 찾아 배에 올랐다. 그 바람 쐬고 왔는데
밑에는 참 흔적까지 어떻게 사람이 많이 있는지 사다리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성강대 거기도 사람이 전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질까 싶어서 참 혁대 가지고 잠매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아비규환해서 우리가 겨우 사라진 거죠. 중공군의 추격과 바다에 가득했던 기뢰들.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지만 자유를 원했던 피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배에 올라탔다. 3일 동안 신이 우리와 함께 항해했다고 믿는다. 10년 전 크리스마스 때 지구 반대편에서 한 놀랍고 경이로운 항해를 항상 기억할 것이다. (1월 4일)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다시 서울을 내주고 만다. 일사 후퇴 이후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계속하는 사이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됐다. 유엔군은 더 이상의 유해를 막기 위해 회담에 응했지만 북한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휴전회담을 이용해 전력을 회복하면서 이후 공격을 준비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회담장 안에선 설전이 오고 갔지만 밖에서는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휴전 후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2년 10월 6일 강원도의 한 고지에서는 열흘 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뀌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포탄 27만 발이 비처럼 쏟아지면서 산등성이가 하얗게 벗겨져 흰말처럼 보였다는 백마고지. 이곳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만약에 그 백마고지를 빼앗긴다면은 그 4km에 달하는 그 백마고지 남쪽에 있는 철원평야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고 또 그 중부 전선에 그 유엔군의 보급로를 적에게 차단당하는 그러한 그 전략적 고지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빗발치는 포탄과 수류탄들, 그리고 사투를 건 백병전이 계속되면서 해발 395m 고지가 1m나 내려앉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총알이 많으냐 우리 병력이 많으냐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런 식의 그 전술이 인해 전술이었다. 횡대로 쭉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횡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 뭐 기관총 같은 걸 그 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퍽퍽 쓰러지는데도 인사불성이 돼 있으니까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중공군은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는 등 심리전을 병행했다. 제일 앞에는 나이 어린 보기에는 소년병 같은 애들이 그 수류탄만 손에 들고 올라오고 그 뒤에는 동료부대라 해가지고 그 저게 올라가는 것을 안 올라가면 뒤에서 총을 쏘고 하는 그런 그 병력이 따라 올라오고 그 뒤에는 깡가리 애들이 올라오면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우리 군의 승리로 전투는 끝났다. 중공군은 1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승리 뒤에는 적진을 향해 육탄 공격을 감행한 3명의 용사가 있었다. 강승우 소위와 오규봉 안영건 하사. 이들은 포탄을 몸에 묻고 중공군 진지로 뛰어들어 산화했다. 이로써 막혔던 적진을 뚫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국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19살 먹고 중대장을 하면서 병사들은 전부 40살 이상이니까 우리 아버지 빨이죠. 그만큼 그 병사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 그러면은 나라와 국가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철저했으니까 저희들이 전투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되찾은 나라를 또 뺏길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싸운 3년여의 시간.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웠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회담 개시 2년 만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이었다. 회담을 통해 얻은 것은 전투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에 불과했다. 서로를 향한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3년하고도 한 달이 계속된 전쟁은 아무런 기약 없이 정전 상태로 들어갔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북한 독재자 김일성의 무모한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난 3년 1개월 2일 동안 한반도의 80%가 전화에 휘말렸다.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와 1천만 명이 넘는 이상 가족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겼다. 그렇게 씻지 못할 전쟁의 상흔을 안은 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60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전후 60년, 대한민국은 전란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선군 정치, 강성 대국으로 전쟁 중부에 광분한 결과 전 인민이 빈곤에 허덕이는 지구상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비롯한 아웅산 폭발, 제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 끊임없는 무력 도발과 테러를 자행하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 6.25라는 것이 소위 공산화하기 위한 북측의 전쟁 도발이었었는데 지금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들도 그 욕심은 버리지 않고 있을 겁니다. 전쟁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투만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북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적이 어디 있는지 이거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6.25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 젊은이들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것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멈췄던 포성이 다시 이 땅을 뒤흔들지 않도록 그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60년 전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다 죽어간 선열의 혼 위에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우리를 위해 싸우던 이웃나라 장병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 어머니, 지금 내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서 다시 쓰겠습니다.